파리의 세느 강변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프랑스 국회의사당과 콩코르 광장을 잇는 다리는 세느강의 어느 다리보다도 프랑스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다리이다. 콩코르 다리는 1800년대 프랑스 왕정시대의 공포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헐어낸 돌로 한 장 한 장 쌓아 만든 다리로 프랑스 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프랑스인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주인공 장발장을 통해 인간의 불행을 없애고 비참을 몰아내고 무지를 일깨우며 밤을 비추는 인도주의 정신의 다리를 놓은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 인도주의 정신의 찬란한 횃불 빅토르 위고. 그는 프랑스의 역사적 위인들이 묻혀있는 묘소 방떼옹에 볼테르, 장자크 루소 등과 함께 잠들어 있다. 프랑스 서남단 생말로 해변을 찾았을 때 바닷내음과 함께 느껴진 것은 평화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시인이기도 했던 한 작가의 말을 생각나게 했다. 인간의 정신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인간의 가장 숭고한 정신을 찾아 끝없이 행동했던 작가, 낭만 파문하게 총수며 19세기 프랑스 최대 시인이었던 그는 빅토르 마리 위고이다. 위고 말년에 주옥같은 대작들의 탄생지라고도 할 수 있는 망명지 게르네즈. 생말로에서 기술을 북으로 돌려 100길로 2시간 거리에 있었다. 위고가 이곳 영불 해협 한가운데 떠있는 게르네즈에로 간 것은 1855년. 나폴레옹 3세의 독재 야심에 반대해서 국외로 망명한 지 4년째 되던 해였다. 엄격하고 부드러워라 게르네즈에서 바다 위에 호상한 적은 민중이 살고 있는 노르망디의 오래된 섬 한편에는 자유와 환대의 바위들이. 위고가 노래했던 것처럼 오래된 섬 게르네즈, 유난히 꽃이 많은 영국 땅이었다. 멀리 세인트 피터 항구가 바라보이는 게르네즈의 한 곳, 캔디 공원에는 한때 이 섬에 살며 온 세계 독서인들의 영혼을 설레게 하는 글을 남긴 거인 작가 빅토르 마리 위고의 동상이 서 있다. 위고의 나이 54에서 68까지 14년 동안 거처했던 이곳 타국 땅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곤 했을까?
그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는 갈 수 없는 조국. 프랑스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때문일까? 파리의 민족만큼 잠잘 자는 사람들도 없고 그들만큼 솔직하고 경박하고 게으른 사람들도 없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얼마든지 태평스레 있을 수 있지만은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깜짝 놀랄 용맹을 떨치기도 한다. 조국이 위태로우면 징병에 응하고 조국의 자유가 위협받으면은 생명을 바쳐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파리인들인 것이다. 위고가 그의 글 속에서 그토록 자랑스레 묘사하던 파리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세네가, 그 강변에 세워진 노트르담 사원은 특히 위고가 그리워했을 파리의 한 부분이다. 버림받은 꼽추와 가난한 집시의 이야기. 흔히 노트르담의 꼽추로 알려진 노트르담 드 파리를 지은 것은 위고의 나이 29살 때. 이 작품 전편에 흐르고 있는 약하고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은 대부분의 그의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위고 일생의 좌표이기도 했다. 당시 단두대에 피로 물들여지곤 하던 꽁꼬흐드 광장 또한 위고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일 것이다. 이곳에서 있었던 무자비한 공포와 그에 대해 피어오르던 민중의 분노야말로 위고로 하여금 끝끝내 인간의 존엄을 외치게 했던 원동력이 되어준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한 나는 인간의 불행을 없애고 노예적인 처지를 금하고 비참을 몰아내고 무지를 일깨우며 밤을 비추고 정오를 미워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나는 문학을 나의 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망명지인 게르네즈에서 위고가 거처했던 것은 오티빌 하우스라는 해안가집이다. 영국 섬에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별세계처럼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는 이곳은 위고의 평생을 통해서 단 하나 자기 소유의 집이었다고 한다. 가운데 고요한 연못이 있고 정원과 나무 사이에 있는 커다란 저택 하나를 나는 원한다. 위고가 염원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오트빌 하우스는 자리 잡고 있다. 3층 꼭대기에 따로 우뚝 얹혀져 마치 배의 조타실처럼 보이는 이 방은 위고가 룩아웃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지붕에는 햇살이 고르드는 채광 창을이고 벽면은 삼면이 온통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름처럼 모든 것이 내다보인다. 맑은 날이면 수평선 넘어 나타나는 프랑스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방 안을 거닐다가 문득 책상 앞에 멈춰선 채 글을 쓰곤 했던 것이다. 바로 이 방.
책상 앞에서 레미제라블은 쓰여졌다. 눈앞에 펼쳐지는 대자연의 무한한 공간은 위고의 표현대로 연구하고 명상할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처럼 느껴진다. 이 공간 속에서 그가 의도했던 수많은 사색의 한 단면을 이곳의 정원 한 구석에 그가 직접 새겨놓았다는 글귀에서 엿볼 수 있었다. 인간 존재의 무한하며 영혼의 영원하며 망향의 적막한 생활 속에서 위고의 마음을 달래준 것은 오트빌 하우스를 손수 꾸미는 일이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모든 가구를 장식하고 조각하고 이곳의 가장 사소한 물건까지도 직접 골랐다고 한다. 실제로 오트빌 하우스의 내부는 또 하나의 작은 파리와도 같은 모습으로 위고의 몽상가적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의 방문객들은 이 모든 것이 섞여 절정을 이루고 있는 기묘한 세계 속에서 마치 위고의 살아있는 한편의 시를 대하는 듯한 경의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온 집안의 구석구석에서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위고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게르네즈에 고아온 아이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곤 했다는 백실에서는 채광창에서 쏟아지는 햇빛처럼 그의 따뜻한 인간애가 느껴진다. 부엌 천장에 새겨진 그의 이름 약자 H에는 숨길 수 없는 그의 강한 자의식이 드러나 있다. 그런가 하면 추방당한 망명자로서 당시 심란했던 자신의 심정을 스스로 달래는 듯한 글귀도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은 망명이다. 레미제라블을 비롯한 그의 말년의 거작들은 바로 이러한 속에서 탄생했던 것이다. 망명지인 그 건지도에서 그 위고가 살았던 그 오트빌 하우스는 그 위고의 전 세계에서 그 인도주의 정신이 그 형성되었던 그런 산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간지섬에서의 생활은 1860년대였으니까 위고가 가장 그 사상적으로 원숙했던 그런 시기였고 젊어서부터 지니고 있던 그 사상이 여기서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히 그 간지섬에 있어서의 망망한 바다와 태양과 그 자연 속에서 이 사람은 고독과 인생에 대한 비애와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커다란 시상을 하나의 작품으로 엮어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에 거칠애라든지 모든 사치를 다 버리고 과거에 그 파리에서 화려하던 그런 생활을 다 일수하고 작품 속에만 묻혔기 때문에 그 마담 위고가 자기 남편에게 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신이 마치 그 어떤 작업을 하는 그런 쟁인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 위고는 오로지 그 작품 속에서 자기가
커다란 사명감을 다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작품 속에 묻혔던 것이죠. 사회에는 법률과 관습으로 인한 처벌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문명 사회 속에 인위적으로 지옥을 만들어내고 신성한 운명을 가진 인간을 불행에 빠뜨립니다. 또한 이 세기의 세 가지 문제, 즉 프로레타리아이기 때문에 남자가 낙오되고 굶주림 때문에 여자가 타락하고 어둠 때문에 아이들이 비뚤어지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 무지와 비참이 있는 한, 레미제라블 같은 책 또한 쓸모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서문에 나타나듯이 레미제라블은 위고의 생애를 일관했던 인도주의 정신이 집대성돼서 나타났던 작품이다. 그 초고라고 할 수 있는 레미제르가 쓰여진 것은 위고가 망명하기 전에 거처하던 파리 보에스 광장 안의 집에서였다. 1845년부터 시작된 레미제르의 집필은 48년 2월 혁명으로 한때 중단되고 망명지 게르네즈에서 재착수되어 16년 뒤 위고가 워털루를 방문해서 그 대미를 찍게 된다. 나폴레옹이 영국군에게 패전했던 대전쟁터 워털루는 브뤼셀에서 남쪽으로 18km 지점에 위치했다. 압수한 프랑스군의 대포를 녹여 만들었다는 사자상이 언덕 위에 우뚝 서 있고 그 주변으로 광활한 벌판이 끝간데 없이 펼쳐 있다. 바로 레미제라블에서 곳곳에 생생히 묘사되어 있는 워털루 전쟁의 무대인 것이다. 워털루, 워털루, 워털루. 음산한 병원이 흘러넘치는 시궁창의 그것처럼 골짜기, 언덕, 숲속, 구름 사이로 청백한 죽음은 어두운 병사와 섞여졌어. 워털루 평원을 벗어난 한길가에 위고의 기념탑이 서 있다. 1861년 6월 30일 바로 이곳에서 위고가 대작 레미제라블의 종지부를 찍었음을 기념하는 어느 후세 사람의 정성일까? 레미제라블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위고 평생의 연인 줄리에트 드후에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판도라 여관이 된 게르네즈의 파리 별장은 위고의 망명 기간 동안 그녀가 머무르던 곳이다. 위고가 손수 꾸며줬다는 바로 이 방에서 레미제라블은 드루에이의 손에 의해서 일일이 정리되고 교정되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된다. 이 책은 내 생애 전 작품의 대표가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그 대표적인 그 레미제라블 이거 어떤 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잔 발장이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이라는 긴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후에 사악해진 마음을 그 미리엘이라는 신부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소설로 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뜻깊게 새겨둬야 할 것은 그 한 죄수와 한 성자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인간 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레미제라블에서 자기의 모든 그 인생과 아니랄까 그 인간애 이런 것을 여기에
담아서 표현한 소설이죠. 여기에서 그 위고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잠겨 있는 모든 그 악과 선과 이런 것의 하나의 어떤 투쟁 같은 것을 표현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레미제라블에 의해서 상당히 당시 군악화의 그 무리를 일으켰고 전 세계를 통해서 이 책이 전파되면서 빅토르 위고는 일약 아주 돈도 많이 벌었죠. 그때 그 라크로아라는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12년간 독점 판권을 가진다 이런 조건으로 30만 프랑을 그 당시 돈으로 30만 프랑을 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출판업자도 과연 그 책이 그만한 출자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1862년에서 68년까지 불과 6년 사이에 순이익만 51만여 프랑을 거두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뒤에 숨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레미제라블은 인생의 커다란 서사시며 인생에 대한 위고의 자리를 구했으나 전과자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문은 그의 앞에서 닫혔다. 하룻밤 몸을 쉬려던 개집에서마저 쫓겨났다. 개 한 마리만도 못한 자신의 존재.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다. 인생은 투쟁이며 자신은 그 투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제 그는 증오심 외에는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했다. 세상에 대한 증오와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린유 성당의 십자가. 그것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어두운 영혼 속에 스며든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를 만나 그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그 장발장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준 그 미래의 신부는 그 디뉴 성당의 대주교 그 미올리스 신부가 모델입니다. 그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집이 그 디뉴 성당의 대주교 그 미올리스 신부가 살았던 사저관입니다. 이 사저관이 바로 미올리스 신부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Monseigneur de Miolis, c'est celui dont Victor Hugo a parlé dans le roman des Misérables sous le nom de Monseigneur Myriel. Bien sûr, il est venu à Digne après avoir été prêtre à Aix, où il était né, et ici nous avons conservé alors le souvenir de Monseigneur de Miolis avec vénération. Si Victor Hugo l'a utilisé dans Les Misérables, c'est parce qu'il avait entendu parler de sa bonté, de sa générosité, de son amour pour les pauvres. Vraiment, il se privait lui-même, vous voyez, à tel point que son vêtement, c'était simplement un vêtement de cadice, c'est-à-dire de bure, de grossière. Et lorsqu'il y avait l'usure, trop d'usure, il le faisait rapiécer, pour n'avoir pas à acheter des vêtements pour garder l'argent pour les pauvres. Lorsque l'hiver est rude ici, et lorsque l'hiver arrivait, eh bien, il ne faisait pas de feu. Il se couvrait beaucoup, il économisait l'argent pour le donner aux pauvres. Et alors, on raconte de lui aussi maintenant qu'il était très bon, mais qu'il était ferme. Lorsqu'il avait ses convictions et lorsqu'il pensait avoir raison, il n'hésitait pas à le dire, et même en face de l'empereur Napoléon. Et lorsqu'il est mort en 1843, il s'était retiré de Digne. Très âgé, il était allé à Aix, mais il a voulu être enterré à Digne. Tout au long du cortège, la foule se pressait pour voir encore passer le cercueil, et on dressait sur la route des arcs de triomphe avec de la verdure et des fleurs. Et actuellement, il est enterré à Saint-Jérôme, dans la cathédrale, derrière l'autel. Mais les Dignois conservent son souvenir. Celui qui avait prononcé son oraison funèbre, c'est le chanoine Bondil. Et il terminait ainsi: « Vous n'oublierez jamais ce bon père, habitant de Digne, habitant des Alpes. Il vivra dans notre mémoire, il vivra dans nos cœurs. Qu'il vive éternellement dans le ciel, et il reste vivant dans nos cœurs. » 프랑스 북쪽에 있는 몬트레 슈르네르, 역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한 마을이다. 몬트레에 있는 너른 초원에 쌓인 아름다운 성곽 도시였다.
호텔 드 듀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교회와 그 옆에 성당이 주는 분위기는 마들렌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곳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뜻을 헌신적으로 실천하기를 마음먹은 정발장의 심정을 느끼게 해준다. 이곳 시청에서 그는 시장으로 일하며 숱한 선행을 베푸는 한편 꼬제띠의 어머니 빵띠인을 만나게 된다. 실제의 이곳 몬트레이 슈르메르에는 소설 속의 자랑스러운 시장, 정발장을 기념할 만한 것이라곤 따로 없다. 다만 1837년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위고와 그의 연인 줄리에트 두루에가 머물렀다는 여간만은 아직 건재했다. 그때 여행하며 느꼈던 인상이 그의 기억에 남아있어 소설의 한 무대로 재현된 것일까? 정발장이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마을로 위고가 선정했을 만큼 오늘날에도 이 마을의 이미지는 정결했고 주민들은 친절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정발장은 또 다시 쫓기는 몸이 됐다. 파리에서 동쪽으로 21km 떨어진 몽베르메이에로 가는 길은 레미제라블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황량한 들판가에 뻗어 있다. 이 길은 정발장이 어린 꼬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숨듯이 찾아가던 길이기도 하다. 사나이는 셀가도를 따라 바삐 걸어가다가 성당에 이르기 전에 왼쪽으로 구부러져 모베르메이어로 통하는 시골 길로 접어들었다. 정발장이 접어들었다던 왼쪽 시골길은 지금은 아스팔트가 곱게 난 국도가 돼 있다. 그 길을 따라 이어진 곳에 몽베르메이 마을이 있다. 소설에 묘사된 대로 교회 옆 무덤이 있었던 보리수나무, 알가 5번지 자리에 빨간 벽돌집이 있다. 지금은 살림집으로 개조돼 있지만 1980년까지만 해도 여인숙으로 내려오던 것으로 바로 데나르디에 여인숙의 모델로 알려진 집이다. 어린 꼬제뜨는 이 집을 무대로 혹독한 시달림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어느 겨울 크리스마스 늦은 저녁 새물가에서 정발장을 만난다. That's quite a heavy bucket. 그때 누군가의 커다란 손이 물통 손잡이를 잡아 기운차게 들어올렸다. 꼬제뜨는 고개를 쳐들었다. 검고 커다란 모습이 우뚝 서 있었다. 인생의 어떤 일에는 그것에 순응하는 본능이 생기는 법이다. 소녀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한밤중 새물가로 가는 어린 꼬제들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숲은 아직도 울창하게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위고의 글 속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여인숙에서부터 꼬제띠의 길을 따라 숲 저편 샘물까지 가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정발장의 공원으로, 그리고 숲속길은 정발장의 샘물길로 부르고 있다. 어린 꼬제띠의 발목을 휘어감던 이름 모를 풀숲에 정발장의 샘물은 아직 솟아오르고 있었다. Vous allez faire piquer des... On voit celle-ci devant la fontaine que Victor Hugo a décrit dans Les Misérables. Elle s'appelait à l'époque la fontaine Buisson, soit parce qu'elle était située parmi les buissons, soit parce qu'elle appartenait sur un terrain à un nommé Buisson. Les lieux étaient totalement différents de ceux d'aujourd'hui. Nous sommes ici, nous étions à l'époque entourés de verdure, c'est-à-dire d'arbres, de forêts. Il n'y a aucun bâtiment et de grands arbres nous cachaient de la vue du village qui était pourtant distant d'à peu près 500 mètres, mais qui était complètement invisible de ce côté-ci. La nuit, parmi les arbres, le noir de l'opacité de la forêt, avec les oiseaux, les rapaces, les hiboux qui devaient crier, ça devait être particulièrement sinistre, ainsi que le bruit du vent dans les arbres, et on comprend que la petite fille qui venait la nuit ici devait être tremblante de peur. Et vraisemblablement, Victor Hugo a imaginé la scène en pensant que Jean Valjean, qui venait malgré tout de faire 3 ou 4 kilomètres à pied et qui ne savait pas où était le village de Montfermeil, pensait se trouver vraiment au fond d'un bois invraisemblable. 파리의 한 거리인데도 밤이 되면 숲속보다 더 을씨년스럽고 낮에는 묘지보다 더 음산한 곳이었다. 그것은 파리에서 가장 왕래가 적고 가장 위에 떨어진 집의 가장 구석방이었다. 정발장이 어린 꼬제띠를 데리고 파리에 와서 제일 처음 숨어든 고르버 집에 대한 묘사이다. 위고가 작품 속에서 상세히 지적하고 있는 고르버 집은 지금은 헐리가 없었지만 파리의 뒷골목에는 그 분위기를 갖고 있는 황폐한 주택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바로 이러한 집 구석방에 정발장은 들새처럼 두무리를 잡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보금자리야말로 자유가 있고 꼬제뜨가 있으므로 정발장으로서는 처음 가져보는 평안의 휴식처였고 이곳에서 그는 사랑의 새 아침을 맞게 된다. 고르보 집에서 저베르 형사에게 쫓긴 정발장이 다시 숨어든 곳은 파리 안에 떠있는 작은 섬 수도원이었다. 소설 속에서 뿌티퓨티스가로 쓰여진 수도원은 실제로 뚜르누포르 거리에 있었던 이곳을 모델로 그려진 것이라고 한다. 위고 당시 수도원이었던 건물은 지금 아파트가 되었으나 정발장이 정원사로 일하던 정원의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를 내워싸고 있는 모든 것, 이 평화로운 정원, 고요에 쌓인 수도원, 떠들어대는 아이들,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정발장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고 꼬제띠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다. 이렇게 몇 해가 흘렀다. 꼬제띠는 차차 자라나고 있었다. 위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모델로 그려졌다는 마리오스와 숙녀로 자란 꼬제뜨가 만나게 되는 룩상브르 공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파리 시민들의 안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그날 룩상브르 공원은 그늘과 햇살에 넘치고 하늘은 마치 아침의 천사들이 씻어놓은 듯 맑게 개어서 우거진 마로니의 숲속에서는
참새들이 명랑한 목소리로 지저귀고 있었다. 위고가 표현했던 그 모습으로 룩상부르 공원은 그를 찾는 사람들을 막고 있었다. 휴식과 평화와 사랑. Je viens régulièrement au Jardin du Luxembourg avec mon fils. Il fait toujours un temps agréable quand on est sur la pelouse. Non, chut, ne touche pas. Il y a d'ailleurs beaucoup d'écrivains qui se sont inspirés au Jardin du Luxembourg pour écrire de nombreux romans. Victor Hugo pour Les Misérables, il parlait de Jean Valjean et Cosette qui se promenaient dans le Jardin du Luxembourg. De nombreux autres écrivains sont venus, plus récents, Boris Vian, etc. 어린 처녀가 그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여명의 하늘과도 같은 영혼의 첫 눈길이었다. 파리의 람비토 시장 거리에는 르부브레라는 식당이 있다. 그곳에는 위고 당시 꼬랭뜨 주점의 상징이던 포도송이 장식이 아직 달려있어 또 하나 레미제라블의 실제 모델임을 확인시켜준다. 이곳이 바로 마리우스가 친구들과 더불어 자유와 정의를 이야기하던 공화파 청년들의 본거지로 등장하는 장소이다. 소설 속에 기록되는 1832년 6월 5일, 이 주점은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어 왕당파의 군대들과 대항하는 최후의 결전장으로 그려지고 있다. 마지막 남은 몇몇이 좁은 계단을 최후의 보루로 대치할 때 잠시의 정적이 흐른다. 그 순간 한 젊은이가 노래한다. 그대 기억하는가 즐거웠던 청춘. 우리들 너도 나도 젊은 시절에 오직 그것만을 바라고 바라던 시절. 한때 프랑스 민중들에게 공포와 감금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자리. 바스티유 광장엔 7월 혁명을 기념해서 세워진 7월의 완주가 있다. 그리고 그 천사상 밑에는 자유를 위해 분투한 영웅들의 유해가 묻혀있다. 1830년 7월, 기억할 만한 날에 자유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프랑스 시민들에게 영광을 보냈다. 여러분은 미래를 상상해 봤습니까? 도시의 거리에는 빛이 넘쳐 흐르고 여러 국민들은 참외처럼 피고 사상가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살며 만인을 위해 일거리가 있고 만인 위에 평화가 있고 이제 피 흘릴 전쟁도 없어지며 어머니들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미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이면 파리의 알마교 옆에서는 기묘한 관광이 시작된다.
파리의 지하를 바둑판처럼 수놓은 하수도를 구경하러 모여든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안내자는 레미제라블의 한 귀절을 인용하며 안내를 시작한다. 파리의 땅 밑에는 또 하나의 파리가 있다. 하수도. 그것은 위선과 허영이 벗겨져 나간 모든 것의 진실만이 모여 흐르고 있다. 가장 많은 오물 속에 보이지 않는 순수함이 숨쉬는 곳. 그래서 외로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그 구덩이 속에 숨어 있다. 부상당한 마리우스를 구해낸 뒤 정발장이 탈주로로 택한 것은 이 하수도였다. 그에게는 현재에 대한 증오도 혹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갈망도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어두운 하수도의 출구를 찾는 일이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대로 빅토르 후고가 이루어 놓은 하나의 인간 승리였으며 캄캄한 어둠을 비추는 인도주의의 한 점 불씨였던 것이다. (1885년 5월 22일) 빅토르 마리 위고는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은 그가 가기 이틀 전에 쓰여진 유언대로 행해졌다. 나는 가난한 자들에 의해 묘지까지 가고 싶다. 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기도를 바란다. 나는 신을 믿는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